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명절 연휴 다 지나고 또다시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 다뤘던 뉴스들을 쭉 정리해보니까요. 가처분, 수사, 소환, 송치, 기소, 특검, 이권 카르텔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물가 인상, 금리도 인상, 자 환율은 1,400원이 눈앞이고요. 자 정리하면 정치는 말로는 민생, 경제위기 논하지만 내용은 정말 사법화로 지금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도 다가오니까요. 정치의 본질인 민생으로 초점과 무게중심이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이 수사도 필요하고요. 국조, 특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뉴스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공공화장실에서 영무원이 살해되고 어린아이들이 사망한 채 수년간 가방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사망 1년이 지나서야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수사 뉴스가 이렇게 많은데 국민 안전과 치안이 든든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윤 대통령 내외 주말에 순방길에 오릅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방문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해외에서건 국내에서건 국익과 민생, 집중과 선택의 국정을 기대해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만나실 수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트윈데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 코로나19 그리고 독감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금요 톱10 스포츠 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지금 제일 화제가 되는 게 정치권 뉴스가 아니고요. 안타까운 살인 사건입니다. 이 스토킹 범죄인데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좀 박 기자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난 14일 밤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이 여자 화장실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영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남성은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이 피해자와 함께 입사를 했었는데요. 입사 이후인 2019년부터 스토킹을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네. 350여 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남겼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괴롭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토킹이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10월에 보면 그때 이 전 씨가 체포도 되고 경찰 체포도 되고 네. 그리고 이 피해자가 한 달 동안 신변보호 112 시스템 이런 조치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약간 보호를 받는 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호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입사 동기고 직장 동료였는데 이제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 대한 스토킹이 시작이 됐고 사실은 이게 지금 재판까지 간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선고 공판 바로 전날 이런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육성을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육성이 없나요? 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스토킹 끝에 살해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한 거죠?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이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보도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라고 법무부의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가 항상 윤석열 대통령의 도스태핑 발언들이 육성으로 많이 내보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육성 준비가 아니었고 하지만 이게 민생 치안과 관련된 또 대통령의 언급이었는데 자, 지금 이게 임 작가님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게 이 가해 남성이 피해자에게 300차례도 넘게 문자를 보냈다. 스토킹으로 신고됐고요. 그렇죠. 또 이제 보도를 보니까 불법 촬영을 해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협박도 이루어졌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최근 들어서 여성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제 신종 범죄들의 일종의 종합판 같은 건데요. 네네. 온라인을 통한 이제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도 있었고, 그리고 전화를 해서 이제 협박하는 행위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있었고요. 이게 최근에 좀 우리 수사 당국들이 제때제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신종 범죄들의 어떤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법무부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보니까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제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이제 취하를 하게 되면은 형사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거를 이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대통령도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법무부도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토킹 관련된 처벌법의 강화 조치들은 이미 다 법안으로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계류가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이거를 뭐 사생활 침해라고 문제 삼기도 했었던 소위 이제 N번방 방지법 같은 거, 거기서 이제 영상물들이 온라인 메신저나 이런 데에 올라오는 것들을 그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나 뭐 그 당시 윤석열 후보나 이런 분들이 저 당선인 시절이군요. 당선인 시절에도 이게 뭐 개인들의 어떤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뭐 이게 사찰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사건이 벌어진 뒤에 이제 수습하려고 이렇게 강한 어조를 띄울 게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방안들을 미리미리 좀 살펴서 추진을 하고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최대한 좀 막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뭐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드러난 것 중에 이제 문제점들도 다 좀 비슷한 맥락 안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소송 제기를 해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검찰에서는 징역 9년형을 이제 구형한 상태였는데 신변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도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뭐 나중에 이제 본인들은 이제 통지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맥락들이 결국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뭔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를 드러낸 거라서 좀 촘촘한 어떤 고민과 이제 방지 대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맥락이 있어요. 공공 화장실에서의 여성의 어떤 피해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음 듣자마자 이게 의도된 살해냐 아니면은 이게 묻지마 또 범행이냐 이런 이제 궁금증도 있었는데 지금 면식범에 의한 특정된 이제 계획 살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납득되지 않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심야에 지하철역에 혼자 내리면 남성인 저도 이렇게 길잖아요. 그 지하에서 올라가는 계단까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인적이 하나도 없으면. 근데 여성 영무원이 순찰을 도는데 아주 늦은 시간 아니었습니다. 9시 직전이었지만 2인 1조로 순찰하면 안 돼요? 이런 건 보호 대책이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대고객 순찰 업무 할 때는 2인 1조로 다녀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공사 자체에. 그리고 이제 터널 내 작업장이나 공사장 같은 위험 요인이 있는 곳에서만 2인 1조로 근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역에서 화장실이었으니까 이런 곳에는 2인 1조로 간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대충 이제 혼자 가게 된 상황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혼자 이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습격을 받은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이제 보완할 것이냐. 오늘 뭐 오세훈 시장 얘기 들어보니까 이 부분 2인 1조로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경찰이 지난해 10월에 이 가해자 전 씨에 대해서 수사 개시를 서울교통공사에 통보하면서 직위해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 뒤에도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전 씨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권한이 있어서 피해자가 어디서 근무하고 어떤 스케줄인지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내부망에다 접속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은 재판이 끝나고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되기 때문에 이게 있어서 좀 파악이 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해자가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안전 조치가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피해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뭐 연장하겠다.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신변보호 112 시스템 연장하겠다. 아니면 다른 뭐 긴급 응급 조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온다고 하거든요. 네네. 아 이거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면은 가족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협박도 들어갈 수가 네네.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번에 지난해 이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를 가해자 전 씨가 석 달간 2, 30건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내 인생 망치고 싶냐? 원하는 조건이 뭐냐? 협박성 내용으로 보냈기 때문에 네네. 피해자가 느껴서 압박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자 중심으로 이런 제도나 보호 조치가 꾸려져야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 강제적인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이게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이 죽음의 사망의 방식은 달랐지만 이게 지금 이번 주 초에 고 이해람 중사 네, 특검에 그렇습니다.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네. 속 시원해하지 않는 분들, 특히 유가족분들도 계시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과정이 똑같잖아요. 가해자가 큰 소리를 치면서 더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는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람 중사 사건도 그렇지만 사실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살해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해 이제 김병찬의 살인 네네네. 사건이나 이석준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서 신고를 했더니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가족까지 살해했었던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박정우 기자님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다른 선진국 사례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협박 범죄나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영국이나 다른 사례들하고 이제 같이 교차 검증을 해보면 신변보호의 가장 좀 기본적인 단계,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처분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을 때는 수사당국, 경찰 중심의 수사당국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개입하는 거, 이게 필요한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개인들 간의 문제에 수사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거를 최대한 좀 미루고 싶어하는 듯한 혹은 뭐 개입의 정도를 좀 얕게 가져가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피해자들도 나중에 경찰 가고 나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걱정들이 앞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제 태도나 지향점에 이 어떤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 이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지금 사회적인 대책, 정부 차원의 대책, 그리고 이제 사법적 절차상의 문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또 책임 있는 기관 바로 이제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이 사건이 나자 아이디어 제출을 급하게 공지하면서 자 신당역 대책을 10시까지 내라. 뭐 이런 지시를 해서 지금 황당수습이다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죠.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뉴욕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후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잡혔다. 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오늘 윤 대통령 출근길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 낼 거냐 이런 질문에 윤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 양국의 발전과 여러 글로벌 이슈, 또 양국의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미국,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 우리나라 전기차들 수출 그렇습니다. 문제. 당장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고요. 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하고 얘기를 나눌 때는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얘기가 좀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전 채용국 가운데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복합적 위기와 그 해결의 모색이라는 것을 주제로 각국의 정상과 외교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발표할 건데 이런 복합 위기가 전 세계가 또 유엔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여기는 논의가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연설에 담는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북한 관련된 얘기 담대한 구상 관련된 추가 언급에 대해서는 이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내용이 있어야 국제사회 지지를 얻지 않겠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은 지적한다는 것보다 기조연설의 많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네. 어제 속보로 이걸 봤어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를 한 건데 일본 정부는 조금 이게 신중한 태도다. 보도 내용이 달랐다. 그리고 일본 언론도 우리는 지금 30분의 시간이 잡혔다. 근데 한일 정상이 만약 만난다 하더라도 단시간 접촉 가능성이 크다. 이 또 일본 언론의 단시간은 얼마인지 이건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상당히 좀 온도차가 나는 것 온도차가 같은데요. 있다. 일단 보도의 태도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일본 언론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의 내용이나 이제 뭐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네. 아침에 나온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일본하고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 거에 대해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네. 합의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합의 사실이 없다? 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다른 고위 관료 같은 경우는 들은 바 없고 왜 그런 발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미우리 신문이 얘기한 거는 강제 노역 피해자 소송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측의 대응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없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열 만한 환경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그동안 나왔었던 이제 맥락에서 크게 지금 환경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는 혹은 일본 언론에서는 결국 한국 정부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물을 가져와야 그제서야 일본이 이제 마지못해서 응하는 형식의 회담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고자세 이제 전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근데 이제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우리는 적극적으로 일본 쪽에 이제 특사단도 관계 개선을 보냈었고요. 하자고 구애를 하고 일본 정부는 굉장히 좀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 이 전략이 아니 과거사를 한국 정부가 해결하라 그러면 네. 이게 아까 스토킹 범죄 얘기했지만 가해 피해가 지금 뒤집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아시겠습니다만 2019년에 한일 관계가 냉각되게 시작했던 수출 계기는 수출 규제로 일본이 먼저 우리 쪽에 이제 네. 불이익을 가했기 때문에 맞아요. 시작된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뒤 관계를 정리하자면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번 회담이 만약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지 네. 이거는 아직 좀 불확실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이제 피해자들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범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과연 정부가 일본 측하고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하고는 또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된 상태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선결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당장 뭐 주말은 닥쳐왔고 내일 모레 출국하면 일정은 뭐 정신없습니다. 영국, 미국 그리고 이제 캐나다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 한 30분 내외 우리 정부 발표를 이제 믿고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좀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네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금 일본 내에서 처한 상황이 네. 한국하고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좀 탄력을 받고 안정적인 있느냐? 상황이 아니에요. 어제 발표된 그 지지통신의 네네.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지지율이 32%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30% 선이 무너지게 되면 일본은 내각이 교체될 정도의 네. 타격이라고 보거든요. 내각제 국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이제 정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네. 이제 배경은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네. 무리하게 이제 추진하는 거에 예, 대해서 예. 국민적인 반발이 크다. 반대로는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교 관련된 부분에 네네. 자민당하고 이제 연결 관계가 계속해서 이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의혹. 그 부분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 국내 정치가 안정이 안 돼 있어서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우리하고 관계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이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된 나라만 탄력을 받고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급하면 풀어야죠.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12시 39분 막 넘긴 시간입니다. 금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울 도심 세종대로와 한강대로에 통제 구간 있는데요. 이 세종대로 대한문 앞에서 2만여 명이 모여 집회를 했습니다. 이 인원들이 삼각지역 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삼각지 파출소 앞에 도착해서 다시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요. 후미는 서울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어서 한강대로 삼각지역에서 서울역 쪽으로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고요. 세종대로는 청계광장 교차로에서 대한문 쪽으로 전차
2차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반대 방향 차로를 나눠 통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입니다. 사고 영향이 남아서 서안성에서 남한성 쪽으로 4km 구간 정체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방향으로 퇴계원 나들목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나서 퇴계원 부근 1km 구간에서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기흥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정체고요. 서울요금소에서 판교까지는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 어제부터 보도 하나가 좀 이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논란이라고 할까요? 지금 대통령실이 800억 원대의 예산을 들여서 이 구청와대 영빈관 격의 신축 부속 건물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청와대 영빈관은 그냥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네. 취임식 때 보면 이제 호텔에서 이제 VIP 만찬이 열렸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방부를 네. 이제 대통령 집무실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거기도 부속 건물들은 있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원래 이제 내빈 행사를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냐면 그 국격에 이제 맞지가 않다. 네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뭐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네, 협소하고 낡았다든가. 우리 국가 내외빈이 와서 행사하는 곳인데 좀 밖에 이제 손님들 보기에 좋지 않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재부가 이번에 이제 낸 국유 재산관리 기금 2022년도 예산안 여기에 따르면 이게 기재부가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 6,3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했다. 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년에만 이 497억 4,600만 원을 쓰고 이게 2년 동안 하니까 내년에 497억 그다음에 나머지 한 380억 정도인가요? 그런 정도 쓰면서 이걸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업 목적이 돼 있냐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빈 접견, 각종 행사 지원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추진 경위는 어떻게 되느냐. 용산시대 개막이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 신축 이걸 또 추진 경위로 들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는 것을 기재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외빈 접견자 마련을 통한 국격 제고, 행사장 임차 예산 절감, 원활한 국정운영 지원 이렇게 또 사업 기대 효과도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문의가 오니까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다음에 내빈 행사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열었지만 국격에 맞지 않는다 평가가 있었고 결국 예산안은 이렇게 냈지만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어제부터 좀 오늘까지 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아직 뭐 이제 찬반 여론 형성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임 작가님 보시기에는 어떤 좀 파장이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사실은 올해 3월부터 잉태돼 있던 문제가 지금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긴 네. 하죠. 그러니까 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제기됐던 문제가 그러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가 될 거냐 그걸 좀 정확하게 밝히라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네.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가면서 네. 496억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계속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도대체 얼마냐를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 번 더 드러난 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뭐 지난달에도 이제 SBS가 단독 보도를 한번 했습니다만 300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정부 부처 뭐 국방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거에 따라서 필요된 경비들이 추가로 300억 원 정도가 이미 예산 사용이 됐다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예산 액수가 늘어난 건데 거기에 추가로 또 800억 원 넘는 돈을 이게 뭐 영빈관을 짓는데 쓴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는 또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동안 어떤 계산이 잘못됐었고 앞으로는 어떤 지점들을 더 고려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얼마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다는 걸 정확하게 밝힐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대통령실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자꾸 늘어나기만 한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KBS에서 밝힌 그 서류 문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 시행 주체는 대통령 비서실로 돼 있는데 네. 사업 수혜자가 국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것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됐어요. 예. 대통령 영빈관을 짓는 게 물론 넓게 보면 국민들을 위한 일일 수 있겠으나 네네.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 사용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도 용산 집무실 인근에 짓겠다라는 계획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못 밝히는 건지 아직 계획이 없어서 안 밝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용산 집무실 인근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용산 부지 내에 짓겠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냐에 따라서 입지. 앞으로 추가될 소요 예산이 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월이나 5월이나 6월에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원래 용산 미군 기지 부지에 있는 드래곤힐 호텔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통령실이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미군 기지가 옮겨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드래곤힐 호텔을 그대로 두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그것까지 같이 옮기게 되면 우리가 그걸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련 예산이 뭐 특급 호텔이기 때문에 한 3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수가 있다라는 계산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순히 건물을 짓는 800억 원대가 아니고 추가로 미군의 호텔 지어주는 비용까지 더 더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거라는 제가 얘기죠. 지금 잠시 우리 청취자들의 마음의 감정이입을 해보니까요. 오프닝 때마다 제가 민생 경제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여기가 정치권도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청와대 예산 뭐 몇백억, 몇천억을 지금 따지고 있을 때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 가게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수혜자는 국민인데 그럼 어떤 수혜를 받는 것인지. 아니 박 기자님. 그 지금 강남의 사저에서 대통령이 출퇴근하잖아요. 다음 달에 이제 한남동 공간 들어간다 만다 얘기가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청와대 영빈관을 쓸 수도 있다. 용산에서 광화문이 멀지 않잖아요. 그걸 바로 옆에 영빈관을 꼭 지어야 됩니까? 그래서 뭐 사실 윤 대통령도 청와대 영빈관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기자회견에서. 그런데 사실 이게 동선상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청와대와 용산 거리는 뭐 길지 않고 뭐 교통통제하면 금방 갈 수는 있겠지만 동선을 따졌으면 청와대를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선이요. 그렇죠. 동선 따지다 보면 그 안에 다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민단체 개방돼 있단 말이죠. 개방을 했죠. 시민공원으로. 개방돼 있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시 또 통제를 해가지고 시민들 오지 마세요라고 하고 안에 있는 뭐 시설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정비하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용산 시대를 맞이했는데 청와대를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용산 시대에 열었는데 청와대 영빈관수로 또 간다? 왠지 과거를 회귀하는 듯한. 그렇습니다. 그런 뭐 지적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대통령실이 판단한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과 국민들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게 496억 원 든다고 했는데 300억 더 들고 뭐 더 든 예산이 있다고 했을 때 아니 이건 당연히 이사 비용, 이전 비용 포함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여론이 좀 큰데 대통령실은 496억 이것만 이전 비용이고 나머지는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거는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괴리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이 집이 이사 갈 때 총 비용이 아니라 딱 이전 비용, 이삿짐 센터 비용만 따지면 돈은 그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냉장고도 집에 맞춰서 바꾸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바꿨는데 그거는 이사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납득하기 쉽지 않죠. 거기다 또 막대한 세금이 나옵니다. 이제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자, 이게 지금 저는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입장 냈습니까? 민주당 입장을 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469억이라고 한 거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다시 확인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양치기 예산이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라는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전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권 카르텔. 그 얘기를 하면서 참 개탄스럽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표현을 돌려준 겁니다.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처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이거 우선은 이전 비용 속인 거 사과하고 복지에 써야 될 돈이 대통령실 이전에 쓰여서는 되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태풍 피해로 아직도 집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이 많고 고달픈 현실에 울부짖고 200만 원 지원으로는 도배를 못하고 있다 하면서 민생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예산 이거 전액 삭감하겠다. 예결해서 삭감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대통령실도 뭐 국회 판단에 맡긴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야당의 입장은 좀 확고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안 할 것이다. 자, 오늘 이제 또 해외 순방 출장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 그동안 좀 이제 해묵은 업무 처리들이 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였는데 지금 인사청문회 끝났고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네. 임 작가님 오늘 임명을 제가 한 거죠? 네, 오늘 임명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두 사람 다 이제 장관직에 이제 취임한 걸로 후보자가 이제 아닌 거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제 차장으로 계속해서 이제 직무대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도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속보가 나왔었는데 아마 이제 관련 수사들 특히 대선 후보나 혹은 뭐 대통령 주변을 향한 수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가 붙고 좀 정리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검찰총장이 임명이 드디어 됐는데 바로 나온 또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이 성남 FC 지금 이재명 이 대표는 송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정진상 지금 비서실장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정진상 비서실장이 정무조정실장. 정무조정실장. 네, 정무조정실장의 주거지와 두산건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건 오늘입니까? 네, 오늘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네네. 송치 의견을 넘겼기 때문에 네. 검찰이 이제 추가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경찰이 2차 수사를 통해서 얘기한 건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55억을 두산으로부터 받으면서 네.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이제 바꿔줬다. 바꿔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부 체납도 15% 줄여줬다. 10%로 줄여주면서 돈을 받아서 이제 광고비로 성남 FC에 썼다. 이걸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예. 넘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남시 이 사무실 또 두산건설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있고요.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이 두산에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뭐 해외에 나갔다 네네. 왔다 뭐 이런 언급이 있고 의혹이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의혹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네. 과연 이제 광고비로 받은 돈을 다른 데로 이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혐의인 것 같아요. 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 탄압 주장에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죄를 덮을 수는 없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질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게 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이미 사퇴는 표명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새 원내대표가 이제 네. 등장하고 이준석 대표냐 전 대표냐 이 공방이 이준석이 대통령과 당의 돌팔 매질을 했다. 이준석 대표 뭐라 그랬어요?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작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시작했느냐? 사임이 됐는데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히려 이제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기로 한 이후에 네. 발언의 수위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좀 어깨가 좀 가벼워져서 그런 건지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나 혹은 뭐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굉장히 좀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직 당 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향해서 쉴 새 없이 돌팔 매질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 시작한 게 아니고 이준석에게 집단 린치를 하고 돌팔 매질을 하려고 당신들이 기획한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따지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공격한 이제 당신들 쪽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곧 있을 28일에 있을 가처분 신청을 4차. 앞두고 예, 그렇게 이제 다툼을 벌이는 거지만 과연 이게 좀 정리가 되는 건지. 자, 지난주에도 봤던 장면 같아가지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 다루고 싶어요. 안 다루고 싶은데 계속 또 나오니까 28일 가처분 빨리 좀 심리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죠. 한입뉴스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0787님 신당역 영무원 20대 젊은이의 사망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세계에서는 편히 잠드시길 바라며 이명주의 1000개의 바람이 되어를 신청합니다. 자,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These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 I am not there, I do not sleep. I am the sunlight on the ripened grain. I am the gentle autumn rain. I am a thousand winds. I am a thousand winds that blow. I am the diamond leaf.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인데요.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음절에 모음 어이 에를 쓰는 깨름직하다와 모음 아이 에를 쓰는 깨름직하다 중에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모음 어이 에를 쓰는 깨름직하다가 맞습니다. 이 말은 마음에 걸려서 언짢고 싫은 느낌이 꽤 있다라는 뜻이고요. 깨름칙하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수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다와 수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다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너머로가 맞는 표현입니다. 너머는 높이나 경계를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쓰여서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산 너머, 고개 너머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산 너머라고 하면 산의 저쪽 또는 바라보이는 산의 뒤쪽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매깃을 부여잡다와 소매귀를 부여잡다 중에 맞는 표현은 소매귀입니다. 소매귀는 소매뿌리의 구석을 뜻하고요. 참고로 깃은 옷과 관련해서 말할 때 주로 목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가을인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남부, 광주와 전주 등 전라도 내륙 일부 지역은 지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으로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부산 28도, 서울 대구 29도, 대전 광주 제주 31도, 전주 32도 등이 되겠습니다. 북상 중인 태풍이 밀어올리는 뜨거운 수증기와 함께 동풍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며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내려가 낮에도 시원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인천과 경기 서해안, 경기 북부에는 곳에 따라 6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전라도 서해안,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전라도 내륙과 경상도는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또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사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 습도는 6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정식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이로써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임명에 대해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고 재벌 대기업 위주 시장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식 정쟁을 그만두라며 맞받았습니다.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등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가위 전체 회의에선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51,874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증가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대응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독감 유행으로 이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을 오랜만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연결드립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예요. 정부는 거리두기 없는 대응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평했는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역 정책의 성공이란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직도 코로나19로 수많은 중환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생각하면 성공이란 표현이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의 경험과 준비를 바탕으로 방역 패러다임 전환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도움 없이 일상적인 체계로 재유행을 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추세에 맞춰가면서도 피해의 전체적인 크기를 줄여왔다는 점이 그래도 평가할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3월 이 오미크론 유행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번 6차 재유행 감소세의 속도가 좀 더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간단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재감염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행 규모가 오미크론 대비 절반 아래였던 이유가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한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 면역다 시간이 지나가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감염자의 비율이 이제 한 10% 정도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꼬리가 조금 길게 이어지는 것이죠. 재감염이 높다. 자, 오늘 오전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 단장 11월 말 전후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면역 수준이 가장 낮아지고 재유행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동의하세요? 예측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새로운 변이가 언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올지에 따라서 유행 예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매우 높은 수준의 면역 획득이 이루어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의 등장 속도는 느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행과 유행 사이의 간격이 길어지고 유행 규모는 전보다는 감소하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재유행이 오겠다. 그런 예상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7차 재유행이 찾아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재유행의 규모는 어떻게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규모를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반복되는 유행이 오면 올수록 유행의 규모는 작아지고 중증화율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유행보다는 확진자의 규모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기석 단장은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6개월 뒤에는 팬데믹 출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종식에 뒤처져선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 겨울에 맞게 될 재유행이 과연 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유행의 끝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정책의 완화 여지가 없는지,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는 벌써 지난 1년 동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전환에 있어서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풀 것이 없는지, 그다음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종식이란 말은 없다. 사실 이제 풍토병 정도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면 그게 이제 출구다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풍토병화로 되는 것이고 일상적인 체계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상은 종식의 다른 말인 거죠. 네, 최근에 보니까 WHO 거브로여수스 사무총장도 처음으로 약간 긍정적인 이 메시지를 냈고,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여러 나라들은 올해 봄부터 방역 정책을 전환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우리 정부가 너무 늦게 움직인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요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그래도 방향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백신 접종이라든지 치료제 도입 때까지는 최대한 유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잡고 있다가 그다음에 오미크론 대유행이 오게 되면서 방역에 있어서의 완화와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안전제일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 자체가 지금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까지 강력한 방역 정책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좀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봉쇄 수준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처럼은 안 했단 말이죠. 자, 이 두 가지의 결합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나중에 비교가 되겠죠. 자, 올 여름에 해외여행들을 좀 많이 가셨어요.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유럽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 우리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고. 자, 유럽 각국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이거 실내 마스크 이제 해제를 좀 염두에 둔 발언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남아있는 방역 정책이 가장 근간이 마스크 착용입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정말 폐지가 된다라면 일상으로 거의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까지 해왔던 다른 정책에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비용이 적고 효과가 있는 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야 되냐. 저는 한 번에 해제하는 방식은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스크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 대한, 영유아에 대한 마스크 의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서도 조금 더 밀집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동절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라든지 새로운 재유행을 고려를 한다라면 정말 위험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트윈데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말이죠. 오늘 정부가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고, 방역 완화를 지금 이 트윈데믹 우려 상황에서 논하는 게 적절한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좀 우리가 여기에 접근해야 될까요? 항상 이제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도 있고, 네. 명절이면 명절이라고 우려가 되기도 하고, 휴가철이면 휴가철이라고 우려가 되기도 네.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위험에 있어서 너무나 인식 수준이 아직까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일상적인 대응 체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더 위험하거나 덜 위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만 충분히 대응할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가장 안심이 되는 일일 겁니다. 네, 사실 코로나19를 우리가 맞고 세 번째 겨울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왔을 때도 2월이니까 사실상 겨울이었죠. 자, 그런데 이 늦가을 겨울만 되면 계속 트윈데믹 얘기를 했는데 또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진 않고 넘어왔어요.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는 조금 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정책이 기본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들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도 지난 3년 가까이 억제가 될 수 있었다는 의미인데 이제는 방역 정책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억제책이 작용하지 않고 2020년 이전 수준 정도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남반구 국가가 항상 겨울이 우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네. 호주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상황이 될지 예상이 가능한데요. 호주는 평년보다 조금 더 유행이 빠르게 오면서 조금 커지는 경향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2배, 3배 그 정도 될 규모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조금 더 빠르게 오고 유행의 규모가 소폭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뭐 대규모의 유행이라든지 심각하게 유행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각한 정도는 아닐 것이다. 사실 지난 2년간 뭐 독감하고 감기를 우리가 잊고 살아서 이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오히려 감기, 독감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지난 2해보다는 조금은 독감도 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독감 둘 다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어떤 질병인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울마다 우리가 코 훌쩍거리죠. 열도 좀 나죠. 몸도 으슬으슬하죠. 그럼 예전엔 이게 감기 오나 그랬는데 이게 지난 2해는 우리가 코로나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구분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트윈데믹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증상만으로 완전히 구별하는 것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네. 환자에게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단검사가 동반될 필요가 있는데 네. 동시에 유행을 하게 되면 진단검사의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해진다라는 것이 트윈데믹에서는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게 궁금해서 조금 우리가 집에서 요즘에 이 신속진단 키트를 직접 쓰잖아요. 2줄 나오는 거. 독감은 그거 2줄 나오는 거 아닌가요? 독감도 동일한 원리이고요. 네. 그리고 동일한 그 검사 키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반응하는 부분만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사용법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키트 자체가 다르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독감을 비롯한 또 다른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감염될 수도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위험군들 그리고 면역이 억제되어 있으신 분들은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들이 그렇게까지 드문 사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시 감염 사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시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백신 문제가 또 떠오르는데 자, 21일부터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10월부터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죠. 이 정기석 자문위원장 한쪽 팔에 독감 백신 반대쪽 팔에 코로나 백신을 당일날 동시에 맞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문제 없는 겁니까? 군 입대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군에서도 이렇게 입소 시에 동시에 접종을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백신은 같은 날 여러 개를 맞아도 큰 이상 반응이 더해진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 모두 투여 횟수가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기초적인 안전성 검증은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일단 주사바늘이 팔에 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팔이 뻐근한 경우가 있어서 양팔에 맞으면 그리고 양팔에 맞으시면 더 불편하실 수 있죠. 네. 불편감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백신 자체는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감 백신은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아니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또 국민들 반응이 회의적이에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접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드려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목표는 중증과 사망 예방이 최우선이고 어르신들과 고위험군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거든요. 네. 일률적으로 전 국민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백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지켜봐 왔었습니다. 그래서 꼭 맞으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드리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드려 서 판단을 돕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트윈데믹 위기까지 잘 넘기고 나면 방역 완화를 통한 코로나19 출구 전략도 시행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좀 방역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으세요?
저는 세 가지 정도를 꼽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의 방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시점이 언제인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는 위기가 아니라 일상화된 시스템에서 중환자 진료나 약제 투약, 접종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네.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나 당국이나 언론도 국민들이 이슈를 덜 고통스럽게 느끼시고 조금 저희들도 잊혀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이셨군요. 왜냐하면 일전에 이재갑 교수님 SNS를 보니까 정재훈 교수가 잊혀지고 싶다라고 한 이야기에 공감한다 그래서 어떤 말씀인가 했더니, 그래도 내년 봄에 잘 우리 출구 전략이 시행되면 나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1위를 인물, 말, 장면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시사랭킹쇼 금요 톱10. 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특별 게스트 아니고 네. 빵꾸 때우는 땜빵이라고 요원? 하죠. 예. 전문 용어로 땜빵. 전문 용어 아니에요. 네, 김한 기자님 어디 출장 가셨나 봐요. 취재하시러. 대타 요원. 대타. 네네네. 김한 기자가 또 어딜 갔어요. 네. 그래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니 장 기자님이 더 잘하는데 누나 앉으시죠. 뭐 이런 얘기들도. 아이고 무슨 말씀. 김한 기자님 지금 특종 잡으러 가신 거예요. 그 정말? 사이에 제가 잠깐 나온 거라서. 네. 특종을 못 잡아오기만 해요. 자, 9월 셋째 주 금요 톱10입니다. 이번 주는 인물편 공동 1위로 먼저 가봅니다. 장윤선 기자님께서 뽑아주신 인물이 좀 오늘은 그동안은 잘 등장하지 않던 인물들이 나와서 신선해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입니다. 이유는요? 이제 뭐 어제 오늘 좀 정치에 관심 있는 고관여층 유권자들이라면 시민들이라면 이용호가 누구지? 그러고 막 이제 아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동안 사실 그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원내대표 누가 할 거냐, 권성동 대표 물러나라, 그럼 차기에 누가 할 거냐, 아마 이래서 이른바 주호영 추대론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호남 출신의 이용호 의원이었던 거죠. 어제 출마 선언. 어제 출마 선언하고요. 그리고 내일 후보 등록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거의 뭐 굳은자 비슷하게 추대해서 초재선 중심으로 해서 이윤심을 업은 또 권성동 대표가 워낙 세게 밀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 전망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어떤 정치를 할까, 국민의힘 안에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대단히 독특하잖아요. 원래 이제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을 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호남 출신이 와서 이분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최 교수님, 이용호 의원의 등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용호 의원이 왜 나왔을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위치나 아니면 그 존재감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꼭 원내대표가 된다기보다. 그렇죠. 제가 볼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낮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다 개인 생각을 얘기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 대변인은 아니시니까. 그러면 또 고소고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영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출마하는 것만으로도 던진 시사점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가서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이 됐으니 거기에서 뭔가 호남 지분을 가지고서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면 이번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총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 존재감도 없이 총선에 다시 지역구 이제 전라북도 있는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어떻게 될 거냐. 네네. 사실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좀 어려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호남의 지분을 자기가 대표 주자로서 호남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의 이미지로 굳혀지게 되면 지원도 많아질 거고 또 뭐 파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순천에서 예전에 이정현 의원이 한번 당선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해서 순천만 정원, 국가정원 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러는 바람에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런 어떤 포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또 지금 지난 대선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이제 혼돈에 빠져 있는 이준석 대표 서진 정책 많이 했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함께. 자, 여기서 실제로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죠. 네,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물 탐구를 좀 해보겠어요. 간간히 등장했던 인물인데 이용호 의원이 애초에 국민의힘 의원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위치동을 계속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사실 당적을 굉장히 많이 좀 바꿨어요. 근데 주로 민주당 계열이었습니다. 뭐 중도 통합신당 뭐 이런 것도 하시긴 하셨지만 새천년 민주당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이제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이제 정치 활동을 해온 거죠. 사실 그 전에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에 와서 뭐 이렇게 호남 지역 중심으로 정치를 했는데 뭐 대체로 잘 안 됐습니다. 뭐 실패도 하고 낙선도 하고 경선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다가 어찌됐든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되게 셌던 2016년에 이제 그 국민의당 간판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 간판으로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무소속으로 또 출마를 해요. 뭐 바른미래당 굉장히 복잡한 뭐 막 그 이합 집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됐는데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복당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 복당을 하는 거는 받아주겠다. 당선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역위원장이 중요하잖아요. 차기 공천 관련해서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좀 못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동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국민의힘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은 계속 민주당과 이제 중도 보수 뭐 이런 전략을 하다가 이제 국민의힘에 와서 인수위에서 사법 분야 이제 간사를 했어요. 사법 행정 분야 간사를 했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정치를 좀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취재를 해보면. 그러니까 호남 정치인이니까 유독 더 그러겠죠. 뭐 가보면 것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았냐. 지금 뭐 잘되기 좀 글러먹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호남은 수도권과 비슷한 정서가 있고 영남하고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건 제 적극적인 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정서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뭔가 좀 정치인의 자존감도 좀 걸려 있고 그리고 이 정부가 됐는지 된지 한 120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휘청거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당이 위기면 누군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당이 좀 제대로 가야 된다라는 뭔가 좀 깃발을 누군가는 들어야 되는데 전부 눈치만 보고 있고 초재선은 초재선대로 윤심이 뭔지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고 중진들은 또 중진들대로 이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답답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이제 뭐 호남 출신의 이제 지역에서 듣는 뭐 그런 비판이나 비난 뭐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어쨌든 뽑아놓은 대통령이니까 정부니까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내대표 도전장을 냈다. 근데 내일 이제 후보 등록을 하게 되는데 2천만 원을 내야 된대요. 일단 돈이 급해요. 2천만 원을 내야 이제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후보 사퇴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워낙 이합 집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겠냐 그랬더니
2천만 원 내고 그만둘 리가 있냐.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못 된다 하더라도 이 홍보 비용을 2천만 원 이상 뽑겠다. 오늘 아침에 모든 라디오에 거의 다 출연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도 출연은 안 하셨지만 다루고 있잖아요. 이용호 의원이 뭐 그동안 이준석, 권성동 막 올라와도 윤석열 대통령도 올라와도 이용호 의원이 이렇게 화제 인물 1위에 오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아까 이게 정치적인 포석이다. 최 교수님이 대략 해석해 주셨는데 그럼 타이밍도 좋았고 1번 선제 타격한 거잖아요. 주호영 지금 위원이 휘청할 정도로. 그리고 이용호 의원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치는 잘하고 있는 거죠. 네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봤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어요. 잃을 게 전혀 없다. 잃을 건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예를 들면 존재감 드러나죠. 호남에서의 어떤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에 가장 앞장서는 리더가 되겠다는 주장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출마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좀 바꾸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사실 국민들 입장에 듣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윤심에 기대서 원내대표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목소리는 약간 결이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대중적 지지를 얻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원 쪽이 이제 본인의 지역구인데 그쪽에 있는 분들 중에 조금 중도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그래도 국민의힘에 뭔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윤심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판적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바꾸겠다는 시도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용호 의원이 어쨌든 출마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차별화를 통해서 당내 기반도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도 키워보겠다는 의도고 그것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색다른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선감 여기 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취자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최 교수님 부자십니까? 아니요. 잃을 게 없다니요. 2천만 원 잃잖아요. 2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홍보비라고 생각을 하면 잃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지명 사퇴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새 비대위원회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올라왔는데 90분 만에 사퇴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용호 의원과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취재의 달인. 근데 취재를 했는데요. 딱히 두 분 간에 무슨 교감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기환 후보, 광주시장 후보는 이제 주기환 후보대로 그리고 또 이용호 의원은 이용호 의원대로. 근데 어찌됐든 이제 누가 호남을 대표하냐 우리 당에서 약간 이런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종의 탕평이네요.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호남 안배. 그런데 이제 주기환 후보가 어찌됐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윤 대통령의 메신저 혹은 연락관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좀 잘 안 돼요. 확인을 좀 잘 안 해줍니다. 여하튼 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비대위원 선임할 때 연락을 못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나중에 결과 통보된 다음에 알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또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취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취재 중이니까 곧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재선이잖아요. 본인이 재선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간판으로 호남에서 3선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번 정부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야 본인이 새로운 정치적 미래를 열 수 있고 만들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호남 대표성, 두 번째는 어찌됐든 본인의 장기적인 정치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하겠다라고 이게 나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어제 세계일보 단독 기사가 하나 있어서 화제가 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른바 일부 윤핵관 인사들이 주호영 의원의 추대를 위해서 다른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예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주호영 추대 종용 의혹에 대해서 종용이 됩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사실관계를 부인했는데 이런 기류가 있었을 가능성.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있었을 거다? 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힌 원내대표 입장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한테 미안한 마음 없겠어요?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가처분 때문에. 그래서 출범까지 했는데 가처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직무집행 정지. 그렇죠. 그 당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비대위원장 누가 하려고 나서는 사람도 없는데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셔왔는데 결국은 이제 나가게 된 상황이 됐고 그랬을 경우에 이분한테 뭔가 다른 어떤
직책을 맡기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했던 상황이고 두 번째 저는 윤핵관들이 볼 때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정도면 윤핵관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비대위원 며칠 하셨는데 네네.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윤심을 잘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네네네. 거기에 무슨 뭐 쇄신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사라지니 예. 이런 표현이 등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윤핵관 입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직할 통치가 안 되니까 간접적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지난번의 비대위원 며칠간이지만 그 상황이나 그분의 어떤 성격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경험이 가능하고 윤심이 작동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게 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주호영 원내대표를 추대해서 하면 별 무리 없이 윤핵관이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도 취하면서 윤심이 작동하는 즉 당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포석에서 본다면 주호영 원내대표를 추대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무리 없이 추진하려는 어떤 방향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은 있었을 것 같다. 네. 그럼 장 기자님은 이제 현장을 뛰시니까 네. 직접 연락도 하시고 네. 주호영 이 원내대표 추대를 위한 불출마 종용 있었다 없었다. 지금도 작업 중이라고 해요. 지금도 작업 중이다? 제가 종용이 됩니까? 그래놓고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항상 취재를 해가지고 특급 오는데 취재.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전화기는 다이얼은 다이얼이 아니죠. 뭐죠? 이거 버튼을 요즘은 누르고 버튼을 있다. 누르죠. 예, 버튼을 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예컨대 어떤 이제 판이 벌어지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출마하고 그리고 뭐 한 10명이 모이면 한 100가지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도 많고 대안도 많고 뭐 또 토론도 많고 경우의 수도 논쟁도 있고. 많고 뭐 경우의 수도 많고 뭐 민주당은 좀 문화가 그래요. 민주당의 네네네네. 문화 자체가 좀 그렇고 미국 민주당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렇고 국민의힘은 그런 정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도부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의를 하고 오더를 때리면 네 하고 이렇게 하는 정당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이준석 대표 계속 6차까지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또 N차 비대위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또 어떤 가처분을 또 어떻게 할지 본안 소송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상당한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그 체리 따봉 때보다 훨씬 더 엄중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을 수습해야 되는데 이때 누가 하는 게 좋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됐으니 이분을 좀 새로 원내대표로 모셔서 당을 좀 한번 다시 묶어봅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용호 의원이 아니올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깃발을 또 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내부 취재를 해보니까 당내 반응도 그렇고 외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신선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달라진 게 뭐냐. 추대 옹립. 변화가 뭐냐. 추대 옹립해서 또 똑같은 얘기 또 하자는 거 아니냐. 그럼 되풀이 반복되는 거. 이준석 대표가 그럼 가만히 있겠냐? 아닐 텐데. 그럼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텐데 여기서는 뭔가 매듭을 짓고 새 출발을 하려면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주류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국민의힘 현역 지역구 93명 가운데 58명이 영남이에요. 그중에서 초재선이 42명입니다. 뭐 이용호 의원 스스로 내가 재선이다. 뭐 재선들 입장이 그렇지 않다. 뭐 초선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언론은 뭐 하마평에 지금 10명도 넘는 지금 뭐 이용호 의원이 좀 신선한 자극을 줘서 추대 아니야? 그럼 나도 해볼까? 막 우르르 나오면 지금 4선 김학용, 홍문표, 3선 김태호, 윤재옥 등등 여기에 이제 이용호 의원 또 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은 과연 경선이 되면 이게 나올 것인가 추대도 아닌데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죠. 경선하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윤심이 어느 쪽에 있는 거냐인데 최 교수님 빙의를 좀 해주시죠. 최심 말고 윤심 누구에게 있습니까? 윤심. 제가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윤심을 제가 빙의를 하라고요? 전문가시잖아요. 거의 도사가 돼야 알 수 있는 수준인데 도사. 최도사. 목사가 도사 되면 안 되고. 목사님이시구나. 아니 목사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어젯밤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봐서 이미지가 좀. 거기 누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호영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장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아직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추대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 물론 비판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뭐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윤핵관들의 태도를 보면 충분히 저는 마지막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추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설득을 할까요? 주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를. 우리가 확실한다. 이거 당선된다. 뭐 5표로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예컨대. 조금 양보해 달라라고 해서라도 설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종용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로 점 찍었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제 판단입니다만 추대하지 않을까. 예. 자, 장 기자님 초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은 이제 주호영 대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뭐 윤재옥 의원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윤재옥 의원 얘기는 체리 따봉 때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점잖은 분이고 뭐 특별하게 이제 모나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초재선들이 이 사람 합시다라고 하면 그래요 찍어드릴게요라고 하는데 너무 모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국회잖아요. 또 예산도 해야 되고 입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좀 수석을 센 사람을 해야 될 걸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뭐 누가 누구를 밀고 있다, 누가 누구를 밀고 있다. 지금 뭐 여의도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소문이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용호 의원은 접을 뜻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호영, 이용호 두 분 이제 2파전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하고 조혜진 의원이 붙었을 때 조혜진 의원 표수가 작았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호 의원이 고마울 수 있어요. 주호영 의원이 차라리 경선을 해서 뭐 경선 아니면 안 한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만 차라리 경선을 해서 투표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오히려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쁜 판은 아니다.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또 한 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학용 의원을 밀고 있다고도 하고. 제가 들은 버전은 다른 버전인데. 그리고 또 윤재욱 의원. 그러니까 지금 김학용파, 윤재욱파가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우. 이건 뭐 19일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설이 많아요. 네, 정말 원내대표 선거는 몰라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라 정진석 위원장이 김학용 의원을 밀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왔어요. 장성철 소장이 하고 간 얘기 같네. 아, 그런가?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매일 좀 버전이 바뀝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 네네. 자, 최 교수님이 9월 셋째 주 금요 톱10 인물 공동 1위 뽑아주셨는데 시대 전환의 조정훈 대표 1인 정당이기 때문에 의원이기도 하고요. 이유는요? 왜냐하면 사실 조정훈 의원이라는 인물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거나 알지 못했었어요. 오늘 두 분 다 신선해요. 신선하고 원래 신선한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려면 11명의 동의가 필요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에 올리려면. 그렇지. 5분의 3. 예. 근데 민주당 의원은 10명이에요. 한 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자꾸 이 조정훈 시대에 전환 대표 야당이니까 이분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최근까지 입장을 보면 본인은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이 약간 이제 비판적 입장으로 접근하고 또 여당은 도리어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는 아주 애매한 상황인데 그 상황 때문에 조정훈 의원을 이슈로 가져왔습니다. 묘한 상황. 이 조정훈 의원이요. 어제도 이제 저희가 일부 한입뉴스에서 다뤘는데 특검, 이 김건희 특검을 핵폭탄적 입장 이렇게 이제 강한 표현을 했고 발언이 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이 돼서 이제 자신의 당으로 이제 다시 빠져나간 케이스인데 민주당에서는 좀 배신감을 느낍니까? 근데 저는 사실 프레임 자체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뭐 더불어시민당 출신이든 뭐 어느 당 출신이든 어쨌든 정당이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생각해 보시라. 제가 보기에 이런 접근은 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뭐 경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입장을 왜 갖고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당한 포션이 지금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막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그 의혹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의 특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이 뭐 여러 가지 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지만 330일 걸 패스트가 전혀 아니에요. 네. 그렇고 사실 이 법이 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끝이고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한겨레 칼럼도 나왔지만 김건희라는 그 이름 자체가 대통령에겐 영린이라는 거잖아요. 뭐 그런 보도들을 종합해 볼 때 실제로 이게 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현실적으로. 그러나 다만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뭐 특히 뭐 관저 인테리어를 하는데 사적 라인이 가동된다거나 뭐 대통령실에 직원들이 갔는데 뭐 전직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라든가 도대체 그분들이 왜 간 건지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고 또 논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검증을 했는데 뭐 거의 그 표절률이 4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건데. 없다. 그렇죠. 그런데 뭐 조정훈 의원 때문에 특검 못해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가 잘못됐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조정훈 의원을 이렇게 띄워 올려줬네요. 여기다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조정훈 의원의 주장도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고 맥락이 같아요.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인식이 있다면 공수처를 활용해 본다든가 국회에서 특검할 때 패스트트랙을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여야가 합의해서 누가 특검돼야 할지 주고받고 그래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다. 자, 최 교수님, 조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마치 합리적인 듯한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현실론을 봐야 돼요. 정치라는 건 현실을 떠나서 할 수 없잖아요. 네네. 물론 원칙이 있죠.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특검법에서 논의할 자세가 돼 있냐는 거예요. 안건 상정마저도 아마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런 예상이 가능하죠. 김도부 위원장이시니까 안건 상정을 안 해버리면 아예 논의도 못해요. 그럼 공방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민주당 퇴장하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진척이 안 돼요. 그런 현실론을 왜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국회가 돌아가서 여당도 이 문제에서 진지하게 논의해보고 토론해보자 이런 자세면 조정훈 의원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현실론적으로 보면 김건희 특검법이 만약에 발의가 돼서 올라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국민적 어떤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국민적 의혹을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중에 논의된 게 패스트트랙이라는 방안인 것인데 저는 뭐 그 논의에 들어가서 조정훈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발언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조정훈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특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신 듯한 뉘앙스를 많이 보이세요. 이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특검 자체도 그럼 반대하는 거냐. 이 사안에 대해서 아니면 뭐 제가 듣기엔 그래요. 지금 이 발언도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면 공수처를 활용해보자 이런 얘기라든지 특검할 때 패스트트랙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시는 것인데 이게 정말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방향이고 목적인지 아는 걸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민들 거기도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것인지. 자, 그런데 이제 최 교수님도 지금 조 의원님을 상당히 띄워주셨어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지만 이상주의자고 원칙주의자다. 올바른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특검에 대한 입장은 반대. 장 기자님, 약간 해석을. 제가 보기엔 조정훈 의원도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현역 의원이고. 근데 이제 1인 정당이니까 한계가 많겠죠. 교섭단체도 아니고 존재감도 없고.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 조정훈 의원의 포석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이제 뭐 존재감을 좀 띄워보려는 생각이겠죠. 그리고 오늘 김남국 의원 재밌는 얘기 아침에 하던데 그동안 이제 그 법사위 이제 휴게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당 의원 방 하나, 야당 의원들 방 하나 이렇게 해서 음료수하고 다과를 갖다 놓고 뭐 근데 섞어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략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자 자기 당끼리 이제 전략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뭐 민주당 정의당 같이 뭐 협업해서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여야 따로 하는데 그 방에서 원래 이제 저 야당 방에 있다가 오늘 어젠가 봤더니 여당 방에 가 있더라. 조정훈 의원이 뭐 휴게 공간을 바꾸셨더라. 뭐 어떤 협의를 하시길래 뭐 이제 이런 의혹을 이제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예컨대 저는 좀 이렇게 요새 뭐 이제 국민, 민생,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여당, 야당 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심이 어디가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경우에 따라서 조정훈 의원이
어떤 개인의 정치적 사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것이라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종의 조언을 주셨네요. 최 교수님도 짧게 한마디 조언 주시죠.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속내가 뭘 거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네네.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그 소위 이제 특검법이 여당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특검 밀어붙이면 역풍 맞는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하다 역풍 맞아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합니다. 야권에선 맞고 있는 거죠. 예. 야권에서? 이게 야권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는 상당히 그렇죠. 비판을 제 말은 국민으로부터 역풍을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가 더 많잖아요. 네.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죠. 제가 무슨 김건희 여사가 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이라면 국민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을 하시겠죠. 지금 여론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도 있고 특검도 있고 국회 운영위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트랙이 있으니까 그 세 트랙을 다 이용을 해서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데 국회의원들이 주력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사 랭킹쇼 구미호 톱10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특급 게스트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타 요원. 대타 요원.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 햄버거 세트가 준비가 돼 있네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예인과 일반인의 합성어 연반인의 삶을 살고 있는 KBS 스포츠국의 정윤호 PD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스포츠 본부를 시작해보죠. 네네. 연예인 쪽 아니에요, 아예? 이젠? 아닙니다. 아직도 연반인이에요? 저야말로 연예인 땜빵 느낌으로. 대타 연예인, 네. 유사 연예인. 맞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갑자기 이 소식이 전해져서 깜짝 놀란 스포츠 팬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테니스의 황제 로저 페더러가 SNS로 은퇴를 발표했어요. 그렇죠. 이제 공식 홈페이지랑 이제 SNS를 통해서 지난 3년간 이제 페더러가 수술과 부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24년 동안 1,500번 이상의 경기를 치렀다 이러면서 다음 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레이버컵이 내 마지막 남자 프로테니스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또 소감을 은퇴 경기를 예언했네요. 밝혔습니다. 그리고 야, 페더러 테니스 팬이 아니어도 로저 페더러라는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럴 거예요. 어떤 선수였나요? 일단은 뭐 가장 위대한 선수따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이저 대회에서의 우승만 20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테니스 역사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이 테니스라는 스포츠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다 하면서 이제 고트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무릎 부상 때문에 1년 넘게 대회에 참가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페더러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장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선수였다는 점만큼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제가 학창 시절에 테니스가 정말 멋지구나 할 때가 스웨덴 비어른 보리 선수가 비어른 보리 한창 때였고 존 맥켄로 코트의 악동한테 이제 깨지면서 이제 허물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맥케논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몇 세대가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관련 글이나 기사를 보면 이제 고트라는 수식어. 그렇죠. 이게 염소라는 건데. 영어로는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염소는 아니죠. 네. Greatest of all time의 약자라서 역대 최고다. 역대 이렇게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축구의 펠레 농구에서 마이클 조던 이런 존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교롭게 그런데 이 페더러가 고트임에도 불구하고 곧 고트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누굽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던 라파엘 나달이라든가 조코비치 이런 선수들이 워낙 훌륭한 업적을 같이 쌓고 있고 그래서 항상 빅3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거기다 이번에 스페인의 알카라스 선수가 US 오픈을 우승했는데 나이가 19살입니다. 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가 쌓아나갈 업적에 대한 기대도 테니스 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페더러 선수가 몇 살쯤 됐어요? 이제 41살이거든요. 우리나라로. 40대가 됐구나. 어느 정도는 은퇴를 항상 현역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나이죠. 여기 테니스는 상당히 좀 체력 소모도 많고. 골프는 더 오래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요. 그렇죠. 그 타이거 우즈 선수를 보면 그렇게 부상을 당해도 돌아오고 맞습니다. 필드로. 자,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2달 앞입니다. 네. 연말로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명절 지나고. 자, 다음 주부터 우리 대표팀이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네. 어느 나라를 상대하게 되나요? 23일에는 이제 고향에서 코스타리카와 경기를 갖고 27일에는 서울 상암에서 카메룬과 경기를 갖게 됩니다. 네네. 사실 이렇게 최종 평가전을 국내에서 치르는 대표팀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가서 미국과 에콰도르와 평가전을 치르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스페인, 이란은 오스트리아로 떠나고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 대표팀이 카타르에서 연습을 안 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원정 평가전을 또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왜 날씨 좋은 데로 가서 굳이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아직까지 좀 더우니까. 네. 자, 카타르는 또 겨울에도 덥겠죠? 겨울이 되면 조금 더 그래도 좀 춥다 그래요. 춥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사막성 기후다 보니까 밤 되면은 약간 그 경량 패딩을 챙겨야 할 정도로 조금 추울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좀 얇은 바람막이라든가 얇은 패딩 정도는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다 경기력에 맞습니다. 크고 작은 영향들을 줄 텐데. 네. 자, 파울루 벤투 감독 2평가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 발표한 것 같은데 이전의 평가전과 비교하면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일단 이강인 선수의 발탁이 가장 눈에 띄고 송민규라든가 엄원상 같은 측면 공격 자원들이 부상 이탈로 좀 빠진 점도 역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변화된 명단으로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말씀하신 그대로 이강인 선수 1년 반 만에 벤투에 승선을 하게 된 건데 그렇죠. 그동안 발탁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뭔가 해결이 됐다. 감독의 판단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은 뭐 황인범이라든가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차지할 것 같고 벤투 감독이 이제 이강인 선수한테 기대하는 거는 킥력. 그러니까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킥으로 경기 후반에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먼저 조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일 것 같고 흔들어야 한다.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주전으로 뛰기에는 체력적인 문제라든가 몸싸움 이런 측면에서는 벤투 감독한테 확실한 눈도장을 주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평가전에서의 이제 뭐 선발 출전이냐 투입 시기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우리 정 PD님의 예언은 세트 플레이에서 주로 킥력을 이용할 것이다. 자, 지켜보도록 하죠. 자, 수원 FC에서 이제 활약 중인 이승우 선수입니다. 그런데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이 명단이 최종 명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최종까지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 완성된 건데 아직은 뭐 부상이라든가 여러 변수들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승우 선수의 포지션인 윙어 자리에서는 황희찬 선수, 손흥민 선수 당연히 이렇게 월드 클래스급의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승우 선수만의 좀 장점을 아직까지 못 보여준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BO 리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정 PD가 추석 전 출연했을 때 KT가 3위 기아가 안정적인 5위가 될 것 같다. 자, 2주 지났는데 상황 어때요? 누가 안정적이라고 했습니까? 이분 정치하시네. 아닙니다. 이게 3연패라고 기아가 지금 3연패를 당하고 있는 사이 NC는 지난주에 무려 6전 전승을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2경기 반차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래요.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3경기에서 2득점밖에 기록을 못할 정도로 좀 득점력 빈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사이에 그런 변화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아가 아직 5위이긴 한데 2경기 반차기 때문에 안정적이지가 않다. 만약에 오늘 또 기아가 치고 NC가 승리한다면 한 경기 반까지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생방송에서 셀프 디스 처음 봐요. 누가 안정적이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당신이 했습니다. 자, 이 어제 열렸던 신인 드래프트 소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10년 만에 전면 드래프트가 제도입이 된 건데 그렇죠. 그동안 있었던 연고지 1차 지명제도가 폐지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수한 선수들이 자꾸 이제 서울로 전학을 오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좀 서울행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우수 선수들이 서울로 몰리는 편중 현상을 좀 막고자 이런 편차를 좀 구단들끼리 조정하기 위한 방책인데 사실은 이렇게 연고지 지명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역 연고 고교 구단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줄어든다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전국 지명으로 가게 되면은 연고 구단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야 할 명분이 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화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또 TO를 마련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만 고교야구에 대한 자생 방안이 생길 것 같다는 지적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스포츠 뉴스에 계속 이게 나오던데 드래프트가 열리기 전부터 이 학폭 논란 제기됐던 고려대 김유성 선수 얘기가 계속 화제로 나오더라고요. 신인 지명에 지원한 것도 KBO가 1라운드 지명 제외 선수로 규정한 것도 두산이 결국 김유성 선수를 지명한 것
이게 찬반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그렇죠. 좀 정리해 주실래요? 사실은 좀 어려운 이슈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사실은 야구랑 그렇게 100% 관련이 있다 볼 수는 없으나 그래요. 프로야구라는 이 스포츠 자체가 어쨌든 팬들에게 희망을 주고 네네. 어떤 애정을 사랑을 받기 위한 존재인데 네. 아직 김유성 선수의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가 않았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저는 우선돼야 될 것 같고 두산 구단 측에서는 이제 선수 본인이 반성을 많이 했다.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임을 먼저 밝히면서 네네. 얘기하자면 저는 뭐 야구로 보답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야구로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고. 예, 학창 시절에 있었던 네네. 잘못은 학교 폭력에 관련된 방법으로 갚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관련된 뭐 강연을 한다든가 사회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네네. 갖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그걸 통해서 이제 합의를 해야 김유성 선수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구나. 네. 팬들이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정현호 룰 아주 좋네요. 야, 먼저 당사자 간의 진심 어린 사과.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걸 사회봉사 등의 행위로 좀 보상을 하고. 그렇죠. 야구는 또 야구대로 잘해야 네.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 폭력 이슈가 있는데 야구만 네. 잘한다고 보답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 간 합의가 또 안 되긴 했지만 네. 이미 징계 1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신인 선수의 또 앞길을 막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두산 구단 입장에서도 이렇게 네. 이미 징계를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징계를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학폭 요즘에 뭐 스포츠 스타든 아니면 연예인이든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잘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나중에 뉘우치고 깨닫고 네. 거기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해라.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본부 여기서 정리하죠. 정현호 P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햄버거 세트 당첨자는요. 시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가 다 갔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